막 실거래가 찍히면서 네. 이제는 바닥이 나왔다, 네. 반등이다, 상승 전환이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나올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하락장이 그냥 주구장창 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단지들은 하락하다가 호재 같은 게 조금씩 생기고 그러면 또 매수세가 몰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 매수세가 몰린 걸로 상승으로 가진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이고요. 책은 3권이 있는데, 첫 번째 책은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두 번째 책,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 그리고 이제 따끈따끈한 신간의 느낌을 아직 베스트셀러. 지나지 않은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저자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저는 이 세 책을 다 구매했고 예. 다 정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앞으로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라고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되었습니다. 네. 소장님, 질문으로 좀 들어가서요. 그 지난번 출연하셔가지고 그 규제 완화가 집값 하락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또 최근 보니까 그 마포의 그 마포도 클래시 그 아파트 줍줍에서 막 500명이 넘게 몰렸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송파의 그 하락하던 아파트들이 한 1, 2억씩 이렇게 오른 가격에서 막 실거래가 찍히면서 이제는 바닥이 나왔다, 반등이다, 상승 전환이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나올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게 이제 현상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게 뭐 일종의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에 의한 일시적인 약간의 이제 사람들의 뭐 반발 매수 심리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sek에서 보면 하락장을 바꾸는 그 과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락 속에서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하락장이 그냥 주구장창 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단지들은 하락하다가 좀 뭔가 일종의 호재 같은 게 조금씩 생기고 그러면 또 매수세가 몰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 매수세가 몰린 걸로 상승으로 가진 않아요. 약간의 이제 뭐 호가 올림이나 거기에서 따라가는 몇 번의 매수세. 근데 그게 그 오랜 기간 주구장창 상승으로 연결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상승을 조금 하다가 다시 멈추거든요. 멈추면서 이제 다시 하락 전환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일부 아파트 일부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부 아파트 일부 지역이 이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일부 움직였던 그 아파트 일부 지역이 전체 흐름으로 다시 따라가게 되는 그런 양상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도 보면은 2022년 한 해 동안 그 결국은 이렇게 1년치를 보면 우하향인데 그 중간중간에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시적인 현상. 그러면 그렇게 중간에 이렇게 올랐다가 아파트도 그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원인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대중심리를 보는데 이 대중심리라는 건 뭐냐면 사람 하나하나의 심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심리로 모여서 일종의 같은 방향을 내는 거거든요.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은 게 됐잖아요. 되면 바꾸는 게 어려운 거야. 우리 상승장 때도 그랬잖아요. 상승할 때 이 상승을 막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뭐 강한 정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악재도 쏟아지고 유로 탈퇴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때 뭐 피그스 뭐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 다 이기고 상승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대중심리가 모이기 힘든데 한번 모이면 엄청난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오랜 기간 상승을 계속 겪으면서 어렵게 지금 하락으로 대중심리가 넘어간 거거든요.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사실 우여곡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집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한 하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매수자들은 이제 불안함 속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인정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막 이렇게 경제신문도 아침에 읽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이제 많이 보고 네. 이현철 소장님 거는 다 보고 막 네. 이렇게 되니까 네. 하락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네.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정말로 이렇게 좀 만나보시고 외부에 나가시면 네. 아직도 그걸 인정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고 보세요. 당연히 있죠. 어. 네, 있는데 어. 자 진짜 이게 참 대중심리가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목소리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승장에서는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내요. 크게 내는 반면에 자 이때도 상승을 인정하지 않는 하락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상황에서는 큰 소리를 못 내요. 네. 근데 속으로만 니네 이제 나중에 뒤졌어. 두고 봐. 이제 니네 뒤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삭히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소리를 내면 그 주변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죠. 그런데 이게 반박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결과가 맞잖아요. 그러면 이 하락을 한다는 사람, 그러니까 시장과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은 자기 의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렸지만 상승하고 있잖아. 그거를 네가 증명을 해야 되니 그럼 네 말이 맞으려면 하락해야 되는데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할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얘기가 나중에 하락할 거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돼서 얘기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떠냐? 이제 하락을 주장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네. 커지고 상승을 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분위기가 그런 걸로 인해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락세가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이제 슬쩍 하나둘씩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둘씩. 소리 내는 것도 이제 톤이 약해지죠. 처음에는 바보 같은 그 폭락론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야 그래도 실거주가 좀 낫지 않냐 이렇게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야 이제는 뭔가 조금 이제 반등 기미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먼 미래에 있을 상승 요인들을 좀 바라보는 거죠.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이런 거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얘기할 때도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건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지금은 인정하는 쪽으로 가면서 이제 인정하지만 이게 멈췄을 때의 상황을 좀 기대하는 이런 식으로 약해지는 거죠. 점점 그 사람들도. 네. 그리고 이게 하락장이 이제 완전히 진행되면 그분들도 이제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이제 그게 그래서 대세 이제 전체가 하락을 인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중심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 건데 네. 지금 이렇게 이게 전환이 된다라는 거, 상승으로 다시 간다는 건 너무 짧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소장님께서는 한 앞으로 네. 몇 년 더 네. 에너지가 네. 좀 이렇게 더 쌓여야 된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건 항상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이게 만날 때마다 물어보고 다들 지금 똑같이 물어보니까 이제 항상 똑같이 대답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5년 정도는 하락을 한다. 그럼 2028년. 그렇죠. 그거 좀 왜 물어보게 되냐면 그래도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게 좀 길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근거 없이 5년을 얘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주요한 원인들을 분석을 해서 걔네들의 변화가 있을 타이밍,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리고 있던 그 시나리오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년을 얘기하는 거에 주된 그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첫 번째는 전세가율이에요. 네. 네, 전세가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수치나 추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분양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가 어디까지 가느냐? 네. 보통은 2년에서 3년 정도까지 지속이 됩니다. 하락하고 나서. 그럼 또 그걸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게 미분양이 나는 원리를 저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사실은 미분양이 나는 거는 상대적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건설사가 분양가를 바로 내려버리면 미분양이 안 날 수 있지 않느냐. 분양가를 못 내려요. 네. 안 내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 하락장이잖아요. 그럼 건설사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분양가를 내려야 되죠. 네. 근데 분양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현장들마다 지금 새롭게 대하는 그 보면은 분양가들이 왜 이렇게 높아? 그럼 그 사람들이 건설사가 바보냐? 바보여서 아니면 뭐 그냥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거냐?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죠? 일단은 시장을 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특히 가지고 뭔가 물건을 보유하거나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사야 되는 사람보다는 시장에 대한 약간 관대함이 존재해요. 그래서 조금 더 괜찮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지금 상승론자들은 아직 제가 안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뭐로 보냐면 조정장으로 보는 거예요. 조정장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반등 느낌이 조금만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건설사도 비슷한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자, 건설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보면 그 변수라는 걸 자꾸 생각해보고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거에 반대 상황이라는 걸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하락장이라고 보고 분양가를 내렸어요. 내렸는데 잘 팔렸어요. 그러면 좋아할까요? 아쉽지. 그렇죠. 안 좋아해요. 네. 수익을 내기 위한 기업이잖아요. 그럼 분양가가 수익에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000세대 막 2000세대씩 팔면은 여기서 평당가 100만 원만 내려도 전체 액수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결정하는 게 그 상승장에서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안 팔리고 미분양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하락장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하락장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를 내렸어요. 책임자가. 그래서 잘 팔렸어요. 그러면 상 받을까요? 아니, 잘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욕먹죠. 왜냐하면 건설사는 지금 미분양이 조금 나는 게 타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분양 일정 비율의 원분양이 있어서 그거 돈이 들어오고 그걸로 공사 다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미분양이 남았다라는 건 오히려 미분양이 많지만 않으면 오히려 가격이 적절했구나. 일부 미분양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우리 수익을 갖추기 위한 수익을 내기 위한 오히려 적절한 가격대 분양가를 책정을 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일부 10% 20% 미분양이 남았다. 그거는 입주할 때까지 팔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시장이 하락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실 그게 잘 안 팔리니까 문제인데 건설사는 그걸 아직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는 지금 분양가를 내리는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그 건설협회인가요? 네. 그 정부 보고 우리 미분양 도와줘라 이렇게 했더니 원희룡 장관이 네 돈이면 사겠냐? 그리고 그렇죠. 니네들은 왜 노력도 안 내냐? 분양가 내리면 팔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노력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그 저변에 그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득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군요. 그걸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미분양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 둔촌주공이
그 계약률이 70%. 네. 그것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다. 그 시행사 입장에서는 네네. 괜찮은 수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냉정하게 보면 그게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 가격 하에서는 원래 있던 가격은 3천만 원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싸우면서 어쨌든 지금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분양가를 올렸잖아요. 그러네요. 평당가가 1,000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만세대. 예. 그러면 지금 33평 기준으로 가면 33평 기준으로 하면 평당가가 1,000만 원씩 올라갔으니까 3억 3천이 올라간 거거든요. 한 채다. 10,000명이면 3조네요. 와, 야. 그게 이제 전체가 33평은 아니니까. 예. 그거보다는 이제 작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려서 수입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미분양이 일부 났단 말이에요.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시행사나 조합원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잘 팔리느냐 안 팔리냐. 지금 팔리면 나중에라도 다 팔리면 조합원과 시행사 입장에서 대박인 거죠. 네. 아, 그렇군요.